안녕하세요. 전국의 고2 학생 여러분. 전국연합학력평가 3부 4부 해설을 맡은 곽동훈입니다. 우리 일명 꽉 잡는 꽉 선생이라고 불리는 곽동훈이라고 합니다. 저를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제 강의를 좀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학력평가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리 3부, 4부 앞에서 이야기 OT 보고 온 친구들 이야기했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는데 이제 저와 함께 현대소설, 고전소설, 현대시 그리고 비문학 두 편을 배우게 되는데요. 어렵진 않았어도 나올 게 나왔다. 나올 만한 것이 나왔다. 즉 말하자면 수능을 공부하기에 하나의 학습 도구로 굉장히 괜찮은 시험이 아니었나.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간의 희망도 조금씩은 줄 수 있는 물론 못 본 친구들 있는데요. 이걸 또 계기로 삼아서 여러분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판단하면 더 좋겠죠? 자, 우리 첫 번째 26, 29 우리 명쌤과 함께 25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오셨죠?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이런 학력평가 문제를 내신의 시험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으니까 선생님이 우선 기본적으로 수업 스타일이 어떻게 읽어가야 하는가 수능에 접근하는 걸 기본으로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이 내신을 준비할 때 혹시라도 봤을 때 부족함이 없게 좀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즐겁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딱 앞에 보니까 우선 뭐가 없어? 앞부분 줄거리가 없어. 우리 고전 소설이나 현대 소설이나 즉 소설 장르 쪽에서 산문 장르 중에서 극도 마찬가지야. 앞부분 줄거리가 있으면 그건 굉장히 큰 힌트라고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앞부분 줄거리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과제를 하나 툭 던져준 거야. 무슨 과제를 던져준 거야? 너희들 지금부터 여기에서 아무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살펴봐. 작품 속의 상황을 살펴봐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문학을 보기 전에 여러분 항상 작품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봐야 돼? 사실 문제를 보는 건 문학, 비문학 똑같아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히 보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문학이다. 제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문학입니다. 페이지 막 넘기기 귀찮으니까 쌤이 같이 읽어볼게요. 26번 문제 뭐 나왔어요? 나올 게 나왔어. 서술상 특징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문제를 보면서 이 발문을 딱 확인했을 때 서술상 특징, 시점이라든가 주로 요즘에 서술상 특징 이렇게 A로 묶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A 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게? 근데 그렇지 않고 전체 서술상 특징을 물어봤어. 그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좀 포괄적인 얘기가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우선 기본적으로 시점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그치? 내 개념이 그게 갖춰져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27번에 보니까 함정의 모순이라고 돼 있어. 함정의 모순. 야, 좀 이따 보면 함정의 모순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볼 테니까 염두에 둬야지. 그 다음에 28번. 또 나올 게 나왔지. 기억부터 미음까지. 사실 28번 같은 경우엔 선생님도 풀 때 왔다 갔다 하면서 풉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함정의 모순 이런 것도 그 패러그래프 그 단락 정도가 끝나면은 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쭉 다 읽고 나서 하겠지만 중간에 저희가 지문 분석하면서 여러분은 원래 갔다 와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럴 때 27번, 28번은 문제를 지문을 다 읽었을 때 작품을 다 읽었을 때 풀려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29번 드디어 나왔어. 이 작품 감상할 때 그날 밤을 전후로 달라지는 걸 체크하래. 인물의 행동, 심리, 사건 전개 양상에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뒤에 있는 말은 뻔한 얘기야. 소설을 읽으면서요. 인물의 심리, 사건 주목 안 하면 뭐에 주목할 거야? 주목할 게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힌트는 그날 밤. 그날 밤의 앞과 뒤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한번 유심히 봐라. 라는 여러분에게 좀 보기치고는 힌트는 약한 편이야. 하지만 어쨌거나 여러분은 그걸 마음에 품고 작품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아시겠죠? 우리 힌트 뭐 얻었어 지금? 서술상의 특징. 그리고 뭔가 함정의 모순이란 게 있고 기억부터 미음까지 문제 왔다 갔다 나왔었고 그지? 그날 밤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완전히 달라졌겠구나. 자, 보겠습니다. 이제 적어도 그 다락 속에는 어머니의 은밀한 움직임에 명분을 줄 만한 물건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죠. 앞부분 줄거리가 없을 때는 여러분에게 과제 하나가 툭
던져진 셈이다. 무엇을 보라고 했죠? 지금 무슨 상황이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지? 누가 나오지? 등등등을 봐야 되는데 항상 저는 인물에는 동그라미를 칩니다. 어머니는 뭔가 은밀한 움직임을 했다는 얘기야. 이전에 그것에 관련된 물건들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찾고 있는 사람이 서술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나라는 인물 나왔어. 나는 곧 그것을 발견했단 말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힌트라니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야? 이 작품의 앞부분, 지금 우리 제시된 부분의 앞부분에는 엄마가 뭔가 은밀한 움직임을 했다라는 거야. 그치? 나는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거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찾고 있었어. 하지만 명분을 줄 만한 그것과 관련된 것을 도저히 찾을 수 없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여러분이 작품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 하신다면. 알겠죠? 소설이 그래도 이건 그나마 파악하기 괜찮은 편이야. 물론 지금 선생님 저는 그렇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읽으면서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픔 줄거리 없을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나는 곧 그것을 발견했어. 그러면 이 그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사실 여러분 똥 하고 느꼈을 거야. 발견했고 해답도 얻어낼 수 있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사건은 어머니 은밀한 행동과 관련된 어떤 물건을 찾아냈다라는 거야. 그것은 무심코 지독하다 그거 아니야. 종이로 만든 그런 항아리 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독의 뚜껑을 열어봤을 때였다. 지독의 뚜껑을 열어 제치는 순간 나는 굳어버린 듯이 그 자리에 꼼짝할 수 없었다. 그지? 깜짝 놀랐어. 나는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소스라쳐서 지독의 뚜껑을 닫고 문 쪽으로 기어나갔다. 이거 바로 얘기 안 해주지. 왜 그럴까요? 독자들의 호기심을 막 유발시키고 싶거든. 그렇죠? 어쨌거나 그것은 이 지독 안에 들어있는 무엇인가가 될 것 같아. 약간 스릴러물 느낌이야. 그지? 근데 지독의 뚜껑을 닫고 문 쪽으로 기어나갔다. 이불이 깔려있는 방은 조용했고 툇마루에서 옹알이를 하고 있는 아우의 기척이 들려왔다. 나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독의 뚜껑을 벗겼다. 놀랍게도 그 지독엔 간역까지 그 바깥쪽까지 넘쳐내릴 것 같이 곡식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자, 이 사람이 깜짝 놀란 나라는 존재가 깜짝 놀라는 것은 지독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곡식이 들어있기 때문이야. 지독에는 별다른 거 없었어. 지금 그러면 어머니의 은밀한 움직임이 관련 있는 것이 바로 이 곡식이라는 거지. 여러분이 시험 시간에 풀어봤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겠죠. 지금은 있겠지만 처음 본 지문에서 자, 얘는 거기에 곡식이 있을 걸 생각조차 못했는데 그것이 어머니의 은밀한 움직임과 관련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여기서 뭐 아우의 기척이 들려왔다. 놀랍게도 이런 단어를 통해서 놀랍게도 이거야. 아우의 기척이 들어왔다는 쌤이 잘못 읽은 거야.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심리를 파악하셔야 되죠. 심리. 이 서술자 나의 심리야.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읽어가면서 하나 간과한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26번에 무슨 문제가 나왔었지? 서술상의 특징의 문제가 나왔었어. 나라는 인물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1인칭이구나 이런 정도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1인칭이구나. 그리고 지금 1인칭 나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혼자 지금 여기 다락 속에서 곡식을 찾아내는 이야기. 어머니의 은밀한 움직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야. 자, 곡식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것은 도전까지 마친 하얀 맵쌀이었어. 그게 왜 놀랄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여러분이 그렇게 읽었어야 돼요. 왜 놀랄 일인지 모르겠어. 옆에 있는 지독에 보리쌀이 반 넘어나 채워져 있었다. 채워놓은 곡식에서 풍기는 특유의 비릿한 누린내가 코로 스며들었다. 문득 지독 속으로 손을 이렇게 슉 집어넣고 싶은 그 쌀 같은 데 이렇게 손 집어넣어 봤습니까? 느낌이 좋죠. 이제 뭐 그런 것보다 이유는 이제 다른 이유지만 어쨌거나 그런 충동을 느꼈어.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어. 왜? 평두가 되게 평평해지게 손등으로 꼭꼭 이렇게 다져놓은 곡식 사례 위에는 5손가락의 형용이 너무나 선명한 손도장이 찍혀 있었어. 엄마가 그 곡식에 이렇게 손으로 꾹 누르면은 따당 하면 손이 찍힐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렇죠?
그걸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이렇게 해치면 누군가 그 곡식을 건드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지. 물론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알 수 없지만 손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릴 수 없었다. 말하자면 이 손도장의 역할은 뭐야? 항상 소설에서 모든 것은 인물의 심리나 인물이 겪고 있는 그 사건과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결국 인물이랑 연결을 해야 돼. 자, 이 손도장은 엄마의 무슨 의도를 반영하는 거야? 누가 못 건드리게 해놓는 거야. 그럼 반대로 손도장은 내가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지. 기억이야. 원래 그쪽으로 가야 돼. 문제를 풀어야 돼. 오케이? 내가 그걸 못 건드리게 되는 거야. 엄마가 못 건드리게 해놓은 거야. 그리고 어떤 인물을 초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긴 하겠지만 다식판에 요형으로 파놓은 음각무늬처럼 그냥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선명한 어머니의 손자국을 보는 순간 나는 섬찟한 긴장을 느꼈다. 이것은 왜 밑줄 칠까? 심리니까 긴장감을 느꼈어. 왜? 그것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장군의 견장과 같은 것이었다. 견장이 어깨에 차는 그런 말하자면 계급 표시 같은 거죠. 그런 것처럼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기운이 풍겨. 자, 내가 만일 그 쌀독 속을 해적여 놓게 되면 어머니는 당장 다른 사람이 그것을 범접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될 것이란 말이지.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이건 뭐다? 어머니가 범접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내가 범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고요. 어머니가 곡식을 다루는 꼼꼼한 경계심이 그 손자국에는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뭐가? 어머니의 경계심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손도장. 오케이. 자, 어머니는 심란해질 때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에서 찢어지는 가난을 목도했을 때 이 다락으로 올라와서 지독의 뚜껑을 열어보곤 했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나라는 존재와 그 가족, 엄마와 상황을 알아두셔야죠. 그죠? 얘가 왜 그걸 되게 신기해? 엄마가 왜 은밀하게 움직였어? 얘네들은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하단 말이야. 근데 다락에 곡식이 쌓여 있네. 어머니가 못 건드리게.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 소설이 원래 굉장히 긴 장편 소설이고요. 그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근데 어머니가 그 가난에 찌들어서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찌들었을 때 뭔가 그 소중하게 자기만 그렇게 곡식을 간직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거기서 뭔가 만족과 안정을 느꼈을 거야. 사람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지. 자기도 배는 고파. 하지만 그걸 모음으로써 어떤 뿌듯한 그런 정서를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목도했을 때 이 다락으로 올라와서 지독의 뚜껑을 열어보곤 했을 것이다. 그랬을 것이다. 아까 쌤 이거 1인칭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1인칭이니까 나름 한계가 있단 말이야. 엄마의 심리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했을 것이었다. 말하자면 어떤 추측성 서술을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것도 서술상의 특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랬을 거야.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형제들을 밖으로 내몰고 몰래 지독의 곡식을 채워왔을 것이었다. 이것도 역시 추측성 발언이죠. 그죠? 나는 오랫동안 지독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곡식이 여기 있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많은 곡식을 다락 위에다 채워두고도 우리 세 식구는 속절없이 배를 줄여왔던 것이다. 신기하죠? 그죠? 나는 어머니 스스로가 파놓고 있는 함정의 모순을 어떻게 사겨내야 할지 전혀 궁리가 닿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 만들어 놓은 그런 함정의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어린아이 서술자죠. 그렇죠? 어린아이 서술자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깊은 사고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왜 이랬을까? 난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자, 그때처럼 어머니를 미워했었던 적은 없었다. 단 한 톨의 손상인들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섬찟한 의지를 앞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뭐가 있었지? 어머니의 그런 꼼꼼한 경계심도 나왔지. 그 손자국에는 또 거기다가 어머니의 그런 섬찟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손자국에서 발견하는 순간 나는 사냥꾼에게 불을 맞고 죽을,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진짜 파이어 그 불이 아니라 사냥꾼이 쓰는 총알 같은 걸 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불을 맞고 죽을 때를 기다린 짐승처럼 처절한 기분이었다. 그나마 이거 김주영 작가의 그런 소설치고는 어려운 단어가 많이 안 쓰였어요. 김주영 작가 작품을 보면요 사투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쓰여갖고 읽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나마 뭐
간역이 뭘까? 이런 걸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곡식들이 넘쳐날 것 같이 모르겠으면 빼고 읽어도 돼. 여러분들이 수능을 문제를 풀 때는. 특히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알면 더 좋고. 자, 그런 짐승처럼 처절한 기분이었다. 내가 왜 밑줄 쳤어? 심리기 때문에. 자, 곡식들이 지독 간역으로 넘쳐날 것 같이 채워질 동안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손자국으로 채워지고 있는 곡식을 가늠해 왔을까? 요만큼 채우고 평평하게 만들고 찍어보고, 그지? 또 요만큼 채우고 평평하게 만들고 찍어보고 해왔을까?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도 어머니 스스로 만든 위안, 알고 있어 얘도.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그 지독에 담긴 곡식은요, 어머니 스스로 만든 위안이야. 알겠어? 가난한 속에서 자기 스스로 위안을 하게 되는 그런 소재가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살아온 것이었다. 그 곡식이 밥이나 죽으로 둔갑하지 않는 한 그것은 언제까지나 어머니의 곡식일 뿐 우리 세 식구의 곡식은 될 수 없었다. 어머니가 혼자 그것을 위안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바로 그때였다. 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뭐야? 이런 거 나오면 장면 전환되는 거야. 뭔가 새로운 사건 벌어지는 거야.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죠. 그죠? 특히나 고전 소설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그 다음에 희야 엄마 온다 이게 나오거든. 그러면서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로 넘어가. 항상 소설은 지금 저한테 처음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인물을 중심에다 갖다 놓고요, 장면으로 나눠서 봐야 돼요. 장면으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우리 수능은 땡큐 합니다. 왜요? 장면을 나눠줘요. 이렇게 중략 같은 걸 넣어줍니다. 근데 만약 그게 없는 작품이 출제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어느 정도 끊어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자세? 마음의 자세를 갖춰둬야 돼. 그런 실력을 만들어둬야 돼. 알겠어? 지금 이 앞에 장면 정리해 보면은 딱 뭐야? 지금 다락에서 지독 속의 곡식을 발견한 거야. 근데 얘네들이 굉장히 어때? 엄청 가난해. 그래서 나라는 인물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몰래 하고 있어. 왜? 마루로부터 와락 뛰어든 아우의 다급한 말소리가 들려왔어. 왜 몰래 하는 걸 알 수 있어? 또 시작할 때 뭐야? 어머니의 은밀한 움직임.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머니의 은밀한 움직임을 알 수 있죠. 어머니의 은밀한 움직임은 뭐였을까? 그 지독 속에 곡식을 채워넣거나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었겠지. 애들 자나? 가서 곡식을 확인하고. 그거였던 거야. 장면이 이거밖에 안 돼. 제대로 파악한 친구들은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아시겠죠? 물론 선생님 이거 그 오답률 정도를 확인을 해보니까 서술상의 특징 빼고 웬만하면 여러분 좀 괜찮은 정답률을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정도 파악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앞에서 엄마가 들어왔나 봐. 그지? 희야 엄마 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장면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 여기 나오네. 그지?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다락에 숨어 있다가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갑자기 엄마를 바꿔버릴 뻔했네. 엄마에게 발각된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를 혼내는 대신, 엄마가 몰래 관리했었는데 혼낸 대신 쌀밥을 해주었대요. 중략 이렇게 장면 끊겼어요. 알겠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의 자존심을 부추기고 나온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답니다.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대. 그것은 너무 갑자기 많은 양의 밥을 먹어서, 갑자기 오랜만에 밥을 먹었단 말이야. 워낙 찢어지게 가난해서 밥을 평소에 못 먹다가, 그래서 설사에 부대꼈어. 밤잠을 설쳤어. 그날 밤 이후로 어머니는 고미다락에 문을 채우지 않아요. 자, 문장을 잘 분석하세요. 그 사건은 뭐다? 엄마가 다락방에 문을 채우지 않았다는 거야. 더 이상 어머니는 거기를 자신만의 은밀한 장소로 두지 않았다는 거지. 그게 직접 서술자가 얘기해 주잖아. 나 새로운 사건 얘기할게 라는 거. 자, 다락에 대해서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채워두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거기 이제 곡식이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채워둔다는 수칙을 스스로 깨뜨려 버린 것이다.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그 내심을 알 수가 없어. 한동안이 지난 다음에야 그것을 발견했어. 그것도 몰랐어. 항상 잠궈둔 줄 알았는데 한동안이 좀 지난 다음에 발견했던 우리는요, 채워진 다락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강렬한 호기심보다 더욱 강렬하게 다락의 일에 빨려들고 말았다. 말하자면 왜 안 채워두는 거지? 왜 안 채워두는 거야? 라는 호기심, 그지? 어느 날 아우는 다락이 채우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일깨워준 적이 있습니다. 어메요, 다락을 안 채워놨습니다. 뭐 그렇게 했지, 그지? 그러나 어머니는 코대답만 할 뿐 화들짝 놀라서 단속하려 들지 않았다는 거지. 그치? 아까 이 앞에서 그날 밤이 나왔어. 즉 그날 밤의 기준은 뭐야? 어머니가 혼자 그 지독에 담긴 곡식을 관리하던 때고, 그 사실이 이제 들통난 그 이후가 그 다음이지.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됐잖아요.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 이제 그 다음부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엄마가 단속하려고 안 그래. 출입을 중지해버린 것도 아니야. 옛날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냥 그곳에 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 조마조마하고 비밀스러운 발자국 소리도, 우리들 몰래 길게 몰아쉬던 숨소리도 그 뒤론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문제에서 그날 밤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달라졌다고 직접 서술자가 친절하게 얘기해 주네요. 어머니는 자주 허리가 저리다, 청소를 해야겠어 라는 등의 혼잣소리로 다락 출입의 고초를 늘어놓곤 하였다. 지극히 일상적인 그런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락에 대한 신비감을 반감시키는 단서가 됐을지도 몰랐다. 그렇다고 해서 다락에 대한 원천적인 호기심 자체가 다 없어진 건 아니야. 그게 희석되지는 않았어. 다만 호기심의 방향이 바뀌었어. 예전엔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엄마는 이렇게 은밀한 행동을 하는 걸까? 라는 거였지. 그럼 지금은 뭐야? 도대체 엄마가 지금 왜 저기를 안 잠그고 열어놓는 걸까? 그치? 자, 그 다락에서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동안은 그것은 오직 어머니의 것이었다고 앞에서 한번 서술된 거죠. 그런데 다락문이 개방된 이후로 그것은 우리 세 사람의 것이 되었다. 아우와 나 사이 중에 은연중에 지켜진 관행에 따른다면 갑자기 뜬금없이 아우와 자신의 사이에 관행을 얘기합니다. 이걸 왜 얘기할까요? 이제 이어질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전적인 정보를 깔아주는 거야. 원래 지켜진 관행에 따른다면 그럼 사실 이렇게 관행을 얘기하면 그 관행에서 벗어난 일이 뭔가 벌어진다는 이야기지. 그치? 여러분 이것까지 모르셔도 돼요. 그죠? 하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굳이 이걸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 서술할 필요가 없잖아. 자, 내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아우와 짝이 되어 보낸다는 점이 관행입니다. 아우랑 되게 사이가 좋네요. 심지어 치과를 가는, 화장실을 가는 일조차 행동 통일이 되어 직성이 풀렸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또 나왔어. 뭔가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뭐 아니면 그런데 갑자기, 그지? 그러면서 엄마한테 들킨 거. 어떻게 보면 나한테 들킨 걸 엄마가 알았다라 그래야 되나? 어쨌거나, 그지? 지독의 곡식을 발견한 거, 이제 그걸 엄마도 알게 된 그런 사건. 그리고 갑자기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이 작품은요, 나라는 인물이 딱 중심에 있고요. 그죠? 엄마와 아우라는 그런 주변 인물이 설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다락방에 있는 곡식이라고 쓰면 될까? 거기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라고 있어. 맨 처음에 엄마 숨겨놨다가 결국에는 우리한테 들켜서 개방하게 된 이야기. 그러면서 갑자기 아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맨날 우리는 꼭 붙어 다녔어. 화장실 갈 때도. 근데 어느 날 우리는 한 길에 있을 아이들을 찾아서 무심코 고삿길을 벗어나고 있었어요. 큰 길에 있을 아이들, 같이 놀 친구들, 그러면서 골목길을 벗어나고 있는데 아우는 걸음을 딱 멈춥니다. 희야, 형님, 뭐 형아야, 뭐 이런 얘기예요. 예. 오잉? 하니까 집 비워두고 우리 둘 다 나가면 안 된다. 아우의 반란은 의외였다. 왜 여기서 반란이라 그랬어? 이것도 이제 디귿이니까 체크를 해야 돼. 아까 니은도 체크를 했어야 되지만 거기서 바로 가야 돼요. 여기서의 반란 충분히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이거 아까 왜 서술했어 이거를? 아우와 나 사이에는 은연중에 어느 하나의 관행이 있어. 맨날 붙어 다녔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 둘 다 나가면 안 된다. 한 명은 있어야 된다. 우리 둘이 떨어져 있더라도 뭐는 해야 돼? 뭐는 해야 돼? 뒤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풀어봤으니까 알잖아요. 거기 다락방에 있는 곡식 때문에 곡식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누가 들어오면 어떡해?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우의 반란이야. 그동안 지켜왔던 관행을 깨는 거야.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자, 우리는 어머니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시각이면 종일토록 줄곧 집을 비워두고 쏟아졌었기 때문이었다. 아우의 반란 그래서 의외였대요.
그것이 어머니에게도 그랬겠었지만 우리에게도 좀 편했다. 니는 가기 싫어졌나? 아니다, 가고 싶다. 그런데 왜 앙탈이고? 희야는 다락문이 열려있는 거 모르나? 누가 들어와서 다락문 열면 어쩌려고? 그랬다. 그제서야 나도 뒤통수가 찡했다. 맞다! 라는 생각이 든 거지. 우린 한 길로 진출하던 속셈을 바꿔야 했다. 여기 이제 되게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죠. 말하자면 곡식에 대한 걱정이랄까? 그지? 걱정.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제 집착이랄까? 이 곡식 자체가 이제 이들에게도 하나의 위안이 되는 자신들의 어떤 소유가 되는, 아까 어머니의 것이었다가 이제 공동 소유가 된 거잖아. 거기에 대한 이제 정서를 드러내는 거지, 그지? 우리는 한 길로 진출하던 속셈 바꾸고요. 다락문을 예전처럼 다시 채워놓는다면 우리들이 이제 나들이한데 깨름직함을 다 지워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걸 채울 수가 없어. 우리 능력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또한 어머니가 열쇠를 갖고 있나? 우리가 채운다고 쳐. 근데 열쇠가 없어 봐. 어떡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난감했다. 여기 리을 확인하셨어야 돼요. 어머니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었다는 거. 자, 나는 공연하게 쏘아붙였다. 그럼 어쩔래? 혼자서 집 지키고 있을래? 아우는 아무런 갈등을 보이지 않고 고개를 주걱거렸다. 고개만 주걱거렸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좀처럼 내뱉은 적이 없었던 한마디를 서슴없이 덧붙였다. 희야 혼자 갔다 오니라. 그러한 아우에 대한 대견함은 낯설고 놀라운 것이다. 왜? 그전에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원래 자,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제목이 좀 재밌죠? 여기 이 소설 내용 보면 도대체 고기잡이가 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게 제목인지 알 수가 없을 만한 내용이야. 사실 이거는 소설의 진짜 50분의 1? 50분의 1 정도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한 단면? 이거랑 되게 유사한 것이 뭐랄까? 원래 이 소설은요. 편지가 딱 왔을 때 편지 속에 어떤 사진이 있어요. 편지 속에 딱 사진이 있어. 그 사진이 고향 사진이야. 그래서 내가 유년 시절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야. 즉 이게 회상의 매개체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삶의 과정을 쭉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불우했던 어린 시절. 엄마에 대한 약간 배신감도 느꼈겠죠. 그때만큼 엄마가 싫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원래 혼자 곡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엄마가 이 동생을 절대 업어주지 않거든요. 근데 업어주지 않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엄마가 다른 집 그 동생 또래 애를 업고 있는, 사실 되게 힘들어서 남의 집 애보기 해주고 이제 그런 건데, 그걸 보면서 막 스스로 배신감을 느끼는 일종의 성장 소설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어떤 갈등 양상은 크지 않아요. 이 작품에서 원래. 이 작품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인물은 삼손이라고 나오는, 석도라고 나오는 그런 인물인데, 한 가지 그냥 에피소드처럼 이야기해 줄게. 전체 줄거리. 여러분이 나중에 수능 특강 같은 거 공부할 때도요. 연계교재잖아요. 연계교재를 볼 때는 이 부분도 알지만 전체적인 틀 하나 알아두는 게 산문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불우하게 살아.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요만한 쪽지를 거기 이발소 아저씨한테 전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발소 아저씨. 거기 새로 이발소 생긴 이야기도 쌤이 이게 대학교 때 봤나? 그래가지고 너무 오래됐고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그 이발소의 수채화를 막 되게 갖고 싶어 합니다. 수채화 있는 거. 어떤 그 앞에 장면, 그 거울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울을 봤을 때 똑같이 날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되게 멋지게 묘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발소가 처음 생겨서 갔을 때쯤이면 언제쯤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쪽지를 하나 이발소 아저씨한테 전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깜빡하고 밤에 자려고 맞다 낮에 그랬었는데 그래갖고 딱 봤는데 그게 없는 거야. 어디다 떨어뜨린 거지. 알고 보니까 그 이발소 아저씨가 나름대로 그 뭐랄까, 우리가 좌익 우익이라고 얘기하면 좌익 운동권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이제 그게 걸려서 이제 이발소 아저씨가 잡혀가고요. 그 선생님도 그 다음 날부터 학교에 보이지 않습니다. 걸려든 거죠. 그랬을 때 그 이발소에 들어가서 그 수채화를 이 삼손이라는 술도가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청년이야. 근데 그 술도가에서 일하는 삼손이라는 아저씨라고 그래야 되나? 그 아저씨를 한테 부탁을 해서, 힘이 굉장히 세서 별명이 삼손이거든요. 그 아저씨를 이제 에게 부탁해서 그 수채화를 이제 몰래 갖고 옵니다. 이발소가 이제 망한 셈이 됐으니까. 근데 그것에 또 연루가 돼서 이 삼손 아저씨가 끌려가서 막 고초를 당하고 그래요. 말하자면 이념 대립의 어떤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원래는 이게 그쪽이야. 그래서 내가 성장해오는 그런 과정. 나중에 동생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편지를 보내서 끝나나? 그런 식으로 끝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야, 내가 형 뭐 왜 죽었냐면 자기가 헤엄쳐서 저기 백령도에서 근무를 하다가 군인이었는데 뭐 북쪽까지 가겠다. 근데 진짜 그렇게 갈 줄 몰랐다. 뭐 익사를 한 거겠죠.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마지막에 그런 이념 대립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는 제목과 관련 있는 건 오히려 그쪽이야.
아까 선생님이 지금 다른 줄거리 소개해주는 그쪽이라고 할까? 고기잡이가 갈대를 다 꺾어버리면 갈대는 불편합니다. 낚시를 할 때. 그렇죠? 그물 망을 던지면 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물고기가 거기서 막 숨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낚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갈대를 다 꺾어버리면 물고기가 숨을 데도 없어지고 그 강에는 물고기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고기잡이는 갈대를 절대 꺾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불편한 거, 불필요한 것도 뭔가 존재하는 사회여야지 그 사회가 어떻게 보면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거든. 결국 이 작품은요, 어떤 조화, 서로 간의 공존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인데, 사실 우리가 이것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 수능특강 공부할 때 지금 벌써 2학년이에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랑 내내 같이 수능특강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핵심적인 것은 엄마와 나와의 하나의 이야기, 그리고 동생과 나와의 하나의 이야기, 예, 그걸 보시면 됩니다. 엄마와 나의 이야기는 두 개로 장면으로 나눠서 보셔도 상관없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고2 정도 됐으면요, 학교 교육과정에서 문학을 배우게 됩니다. 대부분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문학이랑 독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돼요. 그랬을 때 문학에 대한 개념이 직접 잡혀 있느냐, 이 문제가 앞에 있는데 불구하고 뒤에 고전소설 쪽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답률이 높은 이유는 제가 끝까지 못 푼 학생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볼 때. 예. 그 외에는 특별히 오답률이 높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마지막까지 다 못 푼 친구들이 이제 찍으면 그쪽이 오답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겠죠. 그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오답률이 이게 12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이 이게 개념 정리가 안 된 거야. 이 문제 틀린 학생들은. 알겠습니까? 1인칭 서술자가 엄마는 나한테 그랬었어. 그랬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못 간다는 사실은 회상을 통해 주인공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내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잖아. 이렇게 답을 고르는 게 가장 적절해요. 1번이에요, 답이. 그런데 반대로 풀 수도 있지. 나머지가 아닌 걸 확인하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사실 26번 같은 경우에는 회상을 통해 주인공이 직접 경험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여기 그냥 바로 갔습니다. 다 읽고 나서. 근데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자, 이건 둘 다 틀려. 그치? 어떻게 반복되는 사건이 제시가 된 게 없습니다. 엄마의 그 지독을 발견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가서 확인한 거, 그런 건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지. 그지? 갈등이 있어. 이 작품에서 내적 갈등 같은 경우에 조금 있겠지. 인물 간의 갈등은 없어. 엄마와의 갈등이 있을 줄 알았더니 엄마가 쌀밥을 해줬단 말이야. 그치? 내가 보기에는 둘 다 틀리고. 장면의 빈번한 전환, 항상 이게 오답지로 자주 나오는 애죠. 그죠? 선생님, 장면의 빈번한 전환에서 빈번한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많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야. 적어도 이 지문 안에 정도에서 3-4번 정도 이상 바뀌어야 돼. 여러분이 볼 때도 장면이 바뀌었네, 정신이 없을 정도로 돼야지 이게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 거야. 여기서 장면이 바뀌는 경우 없습니다. 딱 한 번 바뀌어요. 중략 이후에. 거의 집 안에서의 모습, 동생과 고사길에서 놀러 나오려던 모습, 그거 2개인데 빈번한 전환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동시에 발생한 사건의 병치, 이거 고전소설쯤에 많이 나와요. 이따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말하자면 한참 뭐 이 일이 벌어지는데 한편 이때 어디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동시에 발생한 사건을 병치했다고 볼 수 없고요.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 항상 묘사가 나오면 전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겼어? 인물의 외양 묘사, 그 인물 어떻게 생겼어? 기억 안 나? 생각보다 묘사는 이해하기 쉬운 서술이야.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난다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어? 기억 안 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7번으로 갈게요. 원래 이거 먼저 풀었어야 된다 그랬지. 함정의 모순. 자, 이거 잠깐. 27번 풀 텐데 보지 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27번. 함정의 모순이 결국 뭐야? 엄마가 한 행동을 이 사람은 함정의 모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지금 화면은 26번이지만 우리 27번 풀고 있어. 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는 게 원래 이건 맞거든. 가장 적절한 거야.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것도 여러분한테 술쭉술쭉 이렇게 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머릿속으로 정리해. 엄마의 가장 모순은 뭐야? 찢어지게 가난해 죽겠는데 엄마는 몰래 그 곡식을 모아뒀다는 거야. 맞아? 그 생각을 정리하고 풀면은 곡식을 많이 모았지만 정작 곡식을 숨기고 있어서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다. 이게 정답 아니겠니? 어렵지 않죠, 이거는. 명분이 있을 만한 물건이 없었음에도 사실 결국엔 명분이 있을 만한, 그지? 명분이 있죠. 그 곡식이라는 그 명분이 있을 만한 물건이 있죠. 있었단 말이야. 다락에 채워놓은 자물쇠가 도난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엄마 채워놨지만 내가 들어갔어. 이런 얘기야? 아니잖아. 쌀로 채워져 있었잖아. 이건 사실적 판단 능력에서 아예 틀렸네. 쌀도 있고 보리쌀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죠? 곡식을 온전히 보관하기 위해 지동을 이용했지만 누린내를 막을. 전 살짝 웃겼습니다. 이거. 엄마가 버린 큰 모순. 곡식을 보관하려지만 누린내를 없애지 못했군. 백종원 아저씨야? 아니잖아, 그지? 자, 이거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가장 1번 적절한 28번으로 갈게요. 아까 이것도 이제 다 풀려 있어야 되는데 원래 기억이 뭐야? 엄마의 손도장. 엄마의 손도장이 뭐였지? 누구도 범접할 수 없게 만드는, 나한테는 범접할 수도 없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야? 엄마의 의지. 범접할 수 없게 만드는 엄마의 의지. 맞죠? 자, 어머니가 허용하지 않은 공간에 출입한 것을 들킬까 염려하는 마음. 어느 부분에서? 니은이 어딨지? 마루로부터 와락 뛰어든 아우가 야 엄마 온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왜? 들킬까 염려하는 마음. 야 빨리 내려와라 뭐 이런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아우의 반란. 행동 통일이 되어 왔던 관행. 오 맞아. 나가 깨트리려 한 일이야. 우선 누구의 반란이야? 애초에 여기서 틀려. 아우의 반란이야. 아우가 깨트리려 한 일에 대한 불만이야. 그리고 그게 아니라 아우가 깨트리려 한 일에 대한 나의 놀라움이라 그래야 되나? 오케이? 그래야 맞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되니까.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은 생각에 제동이 걸리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뭐가? 야, 엄마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야. 여러분이 이걸로 헷갈린 친구가 선생님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걸로.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가? 열쇠를 채워놨으면 되는데 채워놨다고 해도 엄마한테 열쇠가 있는지 모르겠네. 잠글 수도 없어.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하게 돼.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은 생각에 제동 잠깐 스탑이 됐어. 그지? 멈췄어. 그 이유 중 하나가 그거야. 엄마가 열쇠라도 갖고 있으면 내가 확 잠궈버리고 가서 놀면 되는데. 그거잖아. 그치? 맞는 내용이 돼요. 동생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 아우의 대견함. 나 혼자 집에 있을란다. 뭐 그러잖아. 그죠? 혼자 서로 다락을 짓겠다는 아우의 언행이 뜻밖이었다. 낯설고 놀라운 것이었다. 인물의 심리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왔죠. 28번 됐죠? 29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거 위에 거 볼 필요도 없어. 그날 밤 이 전과 이후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 얘기입니다. A에서 다락에 대해 품었던 나의 원천적인 호기심이. 사실 선생님 이거 되게 쉬웠거든요. 여러분도 쉽게 풀었죠? 답이 너무 쉬워서. B에서 모두 희석되었다? 우리 뭐 몇째 줄이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해 줘야 되나? 본문에 나와요. 그게 원천적으로 희석되지는 않았어.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야 라고 나온단 말이야. 아니야. 희석되지 않았어. 물론 다락에 품었던 원천적 호기심 여기까지 맞죠? B에서 그것이 완전히 희석되지 않았습니다. 방향만 바뀌었어요. 이것은 1번이 아주 쉽게 정답으로 나왔어야 하겠지요. 자, 곡식에 대해 가졌던 어머니의 꼼꼼한 경계심. 엄마가 이제 거기 관리해 안 해? 느슨해졌어. 엄마 거기 문 안 잠궜는데요. 그래.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관리를 하지 않는 거지. 그지? 다락에서 곡식에 대해 어머니가 가졌던 애착. 그 애착이 있었단 말이야. 나와 아우도 이제 갖게 되었어. 그래. 우리라도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게 됐잖아. 오케이? 어머니만 짊어졌던 그런 다락에 대한 책임감이 나와 아우에게도 이제 부여되고 있다. 오케이? 동그라미 맞죠? 그래서 놀러 못 가는 거 아니야. 몰래 다락방에 출입했던 어머니가 이제 나와 아우가 바라보는 앞에서도 출입한다. 이것도 사실적 판단이죠. 나와 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변했다라고 직접 서술되어 있잖아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뭐다? 현대소설 나와 있는 작품이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인물 관계나 인물의 생각이라든가 서술 방식을 파악하는 것. 사람을 그려가면서 해야 돼. 여기서 나가 중심에 있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비문학으로 들어갑니다. 30번부터 34번 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이라는 면명을 제가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독서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중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비문학이 되게 치사한 말이잖아. 그치? 문학이 아닌 것 그런 명칭. 어쨌거나 이런 지문을 볼 때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한두 줄까지. 정지화면 아니야? 강조하는 거야.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앞에까지 야, 요 놈의 지문이 어떻게 진행될까? 요거.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예상하며 읽기를 하라는 거야. 예상하며 읽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보여줄 거고 이걸 구조화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에게 보여줄 겁니다. 문제도 항상 확인해요. 그리고 선생님은 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단어를 좀 확인합니다. 말하자면 딱 지문이 딱 여기 벌써 딱 이 지문 왔어. 비문학이네? 그럼 딱 문제로 가서 밑글에 알 수 있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활용. 이 지문은 무슨 지문이다. 지금 30번 문제 읽은 거야? 개인정보에 관련된 지문이구나. 31번 기억, 니은. 기억, 니은 두 개 나왔네? 뭔가 비교 대조하는 거야. 얘네들 간의 정보의 차이점이 있을 거야.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 막 지금 짓거리는 거다. 32번 보기네. 보기 문제는 어차피 먼저 볼 필요 없어. 근데 A 쪽이네. A 갔다가 바로 오면 되겠네. A의 사례네. 사례. 사례 문제 나왔어. A 좀 이따 바로 와보자. 그러니까 32번과 33번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A를 봤을 때 32번이 풀려야 되고 소문자 A를 봤을 때 33번이 풀려야 돼. 그쪽이 34번. 윗글을 바탕으로 인터넷 사이트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박스가 나와 있는데 이거 나중에 풀어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지문으로 가서 이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뭐야? 문제 푸는 순서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에 관련된 지문이야. 이게 남아있단 말이야. 그 상태를 읽어가면서 선생님이 이제 구조화시킵니다. 첫 번째 문단.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개인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관심 있죠? 그런데 뭐 개인정보 동의 우리 인터넷 뭐 회원 가입할 때 동의하십니까? 뭐 왠지 동의하면서 깨림직한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죠? 이에 따라 최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 예상하며 읽기. 자, 이 지문은 선생님도 실제로 이건 개인정보에 대한 지문일 거야. 첫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이 지문은 개인정보에 대한 지문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뭘 밝히고 있어? 이 개인정보가 중요해졌다라는 어떤 사회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네. 머릿속에 이걸 담았어. 개인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 정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의 정보를 누군가에게 얼만큼 줄 수 있는가라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있어요. 자, 그것을 뭐라고 한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고 한다. 자, 불사 예상하며 읽기가 틀렸어. 왜? 개인정보에 대한 지문이 아니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이거네? 라고 생각을 했어, 선생님이. 실제로 읽어가면서 한다. 이게 뭐라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말 되게 쉽지? 개인정보 어느 정도 줄 것인가, 얼만큼 줄 것인가, 어느 기간 줄 것인가,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해. 자, 이는 타인에 의해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받을 권리. 내 개인정보 함부로 공개하지 마. 보장받을 권리. 자,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삭제, 정정 등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 등을 포함한다. 오케이? 자기 결정권은 결국에 어떤 권리를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헌법 제17조에 명시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주된 근거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기본권 중 하나다. 바로 사회적 배경과 이 결정권이라는 건 이 권은 권리고요. 자, 뭐다? 기본권 중 하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뭐 법적 근거라고 할까 그냥? 법적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을 봤어. 여러분 머릿속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할 것이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돼. 법적 근거, 사회적 배경 이런 걸 제시했어. 자, 그런데 두 번째 문단 맞죠? 그죠? 이러한 그러면 이러한 거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여기서 이제 또 선생님이 불사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두 번째 문단 앞에까지 읽어야 되는 이유 알겠습니까? 사실 이 지문만 그런 거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단 말이야. 두 번째 앞에까지 읽어야지. 우리 뒤에 나오는 지문 4부에서 저랑 만나면서 풀어보는 지문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도 여러분이 두 번째 문단 앞에까지 읽으면 선생님 뭘 하는 거냐면 지금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걸 파악하라는 거야. 알겠어?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앞에까지 보면서 이거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겠구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 이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있지. 규정하고 있어. 나온 말로 규정이라고 써도 돼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해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살아있어야 돼.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개인이어야 돼. 뭐라고 돼 있어? 사망자에 관한 정보나 단체 혹은 범인에 관한 정보는 포함 안 돼. 죽은 사람 단체 안 돼. 또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동영상 같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야. 말하자면 두 번째로 개인 식별 정보야. 개인 식별 가능 정보. 오케이? 그리고 주어진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랑 결합돼서 알아볼 수 있다면 역시 법적 보호 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에 포함이 됩니다. 가령 땡큐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그 라디오 들으면 가끔 나옵니다. 그죠? 뭐 1234번님 그지? 1234번님 뭐 이렇게 좋습니다. 뭐 이런. 그럼 사실 이제 그건 이제 정보를 좀 숨기는 거죠. 개인정보 때문에 핸드폰 전화번호를 이제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런 정보가 쫙 있는데 또 다른 정보를 좀 얻었어. 어떤 집전화번호 같은 거. 추가적인 정보를 얻었을 때 집전화번호랑 다른 정보랑 결합해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게 돼버리면은 그것도 개인정보에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이야.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해야지. 야, 이거 뭐 얘기할 거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 근데 어떻게 얘기할까는 지금 알 수 있어? 없겠지. 느낌이 어때?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 정도 나왔으면은 법률 지문이지. 그치? 어떤 규제라든가 그런 지문이지. 사회적인 규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글일 거야. 우리 개인정보 마지막엔 뭐 그지 보호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에 포함된 건 이런 게 개인정보가 돼. 개인정보보호법엔 이런 게 있어.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까? 엄청 짜증나는 질문이야. 왜? 여러분에게 엄청 많은 정보가 펑펑펑 쏟아질 거거든. 그걸 어떻게 구조화시킬 건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문제를 푸는 거에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거야. 특히 여기 좀 이따 여기 A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이게 나왔는데 A 이거였어. 개인정보의 정의가 여기 나와 있잖아. 그럼 이 문단을 읽었을 때 여러분은 몇 번을 풀어야 돼? 어디니? 33번을 풀어야지. A의 사례에 해당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좀 이따 풀어봐야 돼요. 예. 근데 여기서 갔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전 동의 제도는 이제 느낌 와. 뭐? 개인정보보호법 얘기하는 거야. 그 안에 무슨 제도가 있어? 사전 동의 제도가 있어. 사전 동의. 먼저 동의해 줘야 돼. 근데 그 아래 봐봐. 다음 문단 봐봐. 동의했더라도 이게 다음 문단 앞에 나온다? 그러면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 정도는 서로 친구야. 어깨동무야. 즉, 잠깐 여기 볼까? 여기 정리하는 것만. 자,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이 이렇게 있어. 그치?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은 화제를 제시한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 지문을 읽고 나서 쭉 가가지고 세 번째 문단과 네모, 그지? 네모가, 자, 네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사전, 동의 제도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여러분이 딱 다섯 번째 문단, 여섯 번째 문단 보니까 뭐가 돼 있어? 개인정보법에서 동의했더라도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걸 침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익명정보와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여러분이 익명정보와 특히 여기에 뭐가 나와? 우리가 앞에서 문제를 분석을 잘했으면 이게 A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명정보라는 B가 가명이라는 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또 세트로 묶어서 봐야 돼. 얘네들은 대비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지. 차이점이나 공통점. 꼭 대비는 아니야. 완전 차이점만 있는 건 아니야.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봐야 되고 얘는 부연 설명이야. 왜? 동의했어. 동의했더라도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할게. 자, 이 지문의 구성은 1, 2 가면서 1, 2는 거의 묶여있는 셈이고요. 3, 4 돼 있고요. 나눠서 5, 6 약간 좀 대비돼 있는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지. 비문학은 구조화 잘하는 사람이 짱이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 지금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두 번째 문단까지 읽어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어. 그건 권리야. 그걸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지. 개인정보는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돼. 개인이어야지. 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정보가 누구 거냐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해. 그것까지가 두 번째 문단이야. 세 번째 문단으로 지워도 되지? 세 번째 문단 볼게요. 사전 동의 제도는요. 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개인 정보에 대해서 자기 결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 결정권을 아까 말했었잖아. 처음에 나와 있는 내가 결정하는데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야. 왜? 사전 동의를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니까 누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우리가 개인정보를 맡기는 그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의 주체의 동의를 구할 때 정보 수집,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뭐 이용 기간 이런 것들을 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진짜 잘 알 거예요. 인터넷 뭐 회원가입 같은 거 어디 해봤을 테니까 어디 가입하면은 자 이거를 몇 년까지 보관하고 오로지 무슨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 읽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있어. 고지해야 돼. 또한 거부할 권리가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근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 내용 역시 알려드려야 한다. 말하자면 여기서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하시면 지금 해당 사이트 중에 어딘 이용할 수 있지만 어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돼 있는 거야. 그게 불이익이겠지, 그지? 자, 그 다음 문단 봅시다. 수집 이용하려는 개인정보 중 고유 식별 정보와 민감 정보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전 동의 제도에서 아직도 지금 이어지는 거야. 사전 동의 제도에서. 왜? 동의를 받아야 돼. 뭐는 고유 식별 정보와 민감 정보는 이렇게 두 개가 연달아 나왔지. 얘네들 차이점 알아야 되겠지? 따로 동의 받으래. 근데 공통점은 뭐야? 따로 동의 받아야 되는 거야. 개인 식별 정보는요, 여권번호,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 구별하기 위해서 부여된 정보. 민감 정보는 민감해. 건강 정보. 말하자면 곽동원 선생님이 뭐 장이 안 좋습니다 이런 거 뭐 나쁘진 않은데 괜히 좀 민감하잖아 그런 거. 걸리면 그지? 건강 정보나 정치적 견해 이런 건 진짜 좀 민감하네요, 그죠?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그런 있는 정보가 뭐다? 말 그대로 민감한 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이때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수집하려는 그런 고유 식별 정보와 민감 정보 항목을 밑줄이나 큰 글씨로 강조해야 돼. 자, 지금 세 번째 문단에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네 번째 문단까지 이어지고 있어. 뭐 얘기하고 있다? 사전 동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전 동의 제도. 거기에서는 이게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인데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뭘 알려줘야 돼? 다 쓸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용기간, 목적 이런 것들을 고지해야 되고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과 불이익이 있다. 사전 동의에 관련된 각종 상세한 정보를 준단 말이야. 이렇게. 그 중에서 네 번째 문단 들어가니까 여러분은 머릿속에 고유 식별 정보가 뭐냐?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따로 별도 동의. 별도 동의 고유 식별 정보랑 민감 정보. 각각이 뭔지 설명했죠. 더 이상 구구절절하게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강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계속 보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그지? 다섯 번째 문단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이 수집 이용에 동의했더라도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용되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수집 목적을 달성하는 한에서 익명정보로 처리하거나 아까 선생님 말했던 선생님이 AB라고 했구나. 실수. 앞에서 아까 기억 니은이에요. 기억 니은. 익명정보로 처리하여 보존하거나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문단 됐어? 그지? 다섯 번째 문단 들어왔어. 뭘 할 수 있다? 그래도 개인 권리 침해될까 봐 익명정보로 처리한다. 익명정보랑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야. 자, 여기서 되게 큰 힌트가 있어요. 좀 이따 문제 풀 때.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야. 이걸 원래 되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머릿속에. 밑줄이라도 치거나 아니면 여기를 바로 읽고 나서 기억 니은을 푸는 게 좋아. 익명 정보는 알 수 있어 없어? 개인을 알 수 없어. 나중에 시간, 비용, 현재 기술 수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발전까지 고려했을 때 원래 정보로 복원되는 게 불가해. 싹 다 지워버렸어. 이름 다 날려버렸어. 개인정보에 관련된 걸 다 삭제하고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상표가 뭐냐? 거기 사람 서울 서초구 사는 44세 곽땡훈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돼 있어? 개인정보잖아. 아예 싹 다 지워버린단 말이야. 그럼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만 남아있지. 그거 개인정보야? 아니야.
서울 사람들의 사는 그런 통계는 낼 수 있잖아. 아, 몇 개가 있다. 아이스크림 무슨 상표 있다. 그런 거야. 그지? 익명 정보로 처리해 버리는 거지. 근데 문제가 있어. 그 익명 처리 마치면은 이제 그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어 없어?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만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 외의 목적으로는 활용하기 어렵다. 이게 익명 정보야. 근데 이제 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보 요거 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니까 좀 너무 아쉬워. 활용 중요성이 커져. 유연성을 좀 높이고 싶은 거야. 뭘 높이고 싶어서? 유연성을 높이고 싶어서 나오는 게 가명 정보지. 가명 정보. 가명 정보. 정보의 일부를 삭제 혹은 대체한 것으로 추가 정보와 비교적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까 곽땡훈 냅두는 거야. 알겠어? 왜? 개인정보 일부 삭제 대체했잖아. 곽 뭐 이런 식으로 곽 동그라미 훈. 오케이? 자, 이렇게 개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이것도 약간 힌트야. 좀 이따 문제 풀 때. 이건 보호 대상이 된다. 이러한 가명 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해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용될 수 있대요. 이런 목적이면. 단 가명 정보는 익명 정보와 달리 개인 정보와 1대1 대응이 나중에 가능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정보가 남아 있어서. 그치? 가명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다른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 그걸 포함해서 주면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런 것이다 라는 것. 여기까지가 지금 본문 맞죠? 그죠?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래 풀었어야 될 문제부터 보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문제야. 31번부터 풀게요. 자, 익명 처리가 전에 개인정보와 1대1로 대응한다라고 돼 있어. 우리가 그 뒤에서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뭐뭐와 달리, 익명 정보와 달리. 맨 끝에서 넷째 줄 봐보세요. 단 가명 정보는 익명 정보와 달리 개인 정보와 1대1 대응이 가능하대. 반대지. 니은이지. 니은. 아, 지금 기억이 익명이고 이게 가명이야. 가명 정보가 1대1로 대응한다고 나와 있어. 익명 정보와 달리. 그러니까 익명 정보는 아니야. 자, 니은은 가명 정보는 이용 목적에 상관없이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아니야. 아까 뭐라 그랬어?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해. 동의 없이. 어떤 경우에?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서는 동의 없이 가능해. 지워. 기억은 니은과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답을 두 개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다인데 니은과 달리라고 했을 때까지는 여러분이 오 맞아. 니은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라고 나와 있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서 31번이 거의 여러분한테 제일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 있는 문제보다. 왜? 그래, 니은은 개인정보법 보호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억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없네. 학생들이 그랬을 거거든. 기억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게 표면에 드러나지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오 하다가 이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을 괴롭히는 국어의 문제. 아, 요거 중에 답이 하나인데 하여간 뭐 3번이 포함이 된 상태로 다른 거랑 고민하다가 골라서 다른 걸 골랐다면 이제 틀린 거죠. 아까 뭐라 그랬냐면 개인 정보의 정의 중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우리가 앞부분에서 개인 정보를 정의할 때 개인은 살아있는 개인이어야 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식별 가능성이 있는 정보여야 된다 그랬거든. 그런데 기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예 애초에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이거는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 그랬어. 개인정보 자체에서 이미 기억은 아니야. 개인정보가 아닌데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야? 아니겠지. 기억은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단계 추론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오케이? 근데 지금 이 문제 틀린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소득을 얻은 거예요, 이 시험에서. 아시겠죠? 한 단계 추론을 내가 그걸 못했구나라는 것.
이 문제를 틀린 학생은 오히려 진짜 저는 칭찬합니다. 잘 틀리셨어요.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 플러스 원 띵 올라갔어. 경험치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앞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자, 그 정의에 어긋나는 얘기를 여기서 정보를 살짝 기억해서 흘려줬어. 그걸 매치할 수 있느냐. 알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수집 목적 이외의 분야에서 활용되기가 어려워. 니은은 기억과 달리? 기억이 그렇지. 그치? 기억과 같은 경우에는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 목적 이외에 활용이 어렵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아까 뭐라 그랬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그지?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맨 마지막에 우리 지문 안 돼. 그래서 정답 3번이야. 그러면 우리 31번 풀었으니까 A를 읽고 나서 원래 풀었어야 될 것이 요거지. 30번부터 풀까? 헷갈리니까 30번부터 풀자 그래. 30번부터 풀자. 여기 안 나온 거 찾으래. 안 나온 거 찾으래. 근데 여러분 그건 알아두세요. 선생님 문제 푸는 순서를 지금 이렇게 풀더라도 원래 뭐부터 풀었어야 된다고? 31번을 풀고 원래는 뭐부터 더 먼저 풀었을 때 A가 더 맨 앞에 나와 있었죠. A가 맨 앞에 나와 있었어. 32번부터 원래 먼저 풀었어야 돼. 그거 진짜 잊지 마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33번 A 그거 풀고 그 다음에 31번이 다 풀려 있는 상태로 30번, 34번을 여러분이 지문 다 읽고 풀어야 된다는 거.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개념 나와 있었죠. 개인정보는 그걸 어느 정도 줄 것이냐 이런 걸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는 게 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야. 개념에 나와 있었어.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니까 이렇게 할까? 나와 있었어. 아니야 답.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는 과정. 익명정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만 그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익명정보를 만든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었어. 정답이야. 오케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목적이 뭐냐? 사람들의 그런 개인정보 중요성이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앞부분, 우리 서론 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 뭐였지? 그게 바로 가명정보였어. 그지? 익명정보로만 하다 보니까 유연성이 떨어진단 말이야. 마지막 문단의 앞부분, 문두 쪽에서 단어 단락의 첫 번째 부분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 가명정보를 사용한다. 나와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배경. 맨 앞부분에 나와 있지. 요즘에 날이 갈수록 개인정보가 중요하고 이런 사회적인 배경 얘기했었어. 맞아. 그래서 정답 2번이 되는 거고요. 31번 아까 풀었고 32번으로 갑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이 많이 틀렸어요. 선생님 보니까 31번이 오답률 6이더라고. 6이. 여섯 번째. 아까 우리가 선생님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건 진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솔직히 이거 오답률이 9이야. 그러면 안 되지. 자, 개인정보에서 A를 읽고 나서 바로 풀었다면 좀 괜찮았을 텐데. 헌법 17조 제한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런 권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추가적인 정보를 파악해야 돼. 소극적인 권리로 해석돼. 이건 너무 소극적이야. 아까 우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그런 것은 헌법적인 근거가 있어. 그게 바로 17조야. 근데 여기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에이, 그거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니? 적극적으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성격을 포괄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17조만으로는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불충분해. 왜? 개인정보보호법 안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안에는 청구권적 성격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이야. 됐어? 17조는 너무 소극적이라서 청구권적 성격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해. 그래서 개인정보를 보장하는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에 불충분해. 왜? 이 자기 결정권에는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앞부분에 봤을 때 지문에 뭐라고 돼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는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서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받을 권리와 또 하나 뭐 삭제해주세요. 청구가 뭐야? 요구야, 요구. 삭제해주세요. 변경해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요약하자면 전 여기다 그걸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청구권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공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해할 수 있는 권리. 이거 말도 안 되지. 타인의 권리를 자유롭게 이용한다고?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같은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라니까 그냥. 이거는 적극적인 게 아니라 소극적인 거 맞아. 주체 동의가 없더라도 제공된다.
그걸 막는 게 보호지. 지금 이게 제공되도록 허용하는 성격이 있어서 정보 주체 이익보다 활용으로 인한 뭐 사회적 이익을 보장한다.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야. 청구권이고 적극적 이용 거니까 이거 해주세요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요구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청구예요. 그죠? 여기서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32번도 해결할 수 있게 됐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풀었어야 될 거. A의 사례가 뭐야? 개인정보의 사례야.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돼. 단체면 안 돼. 살아있는 개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정보랑 포함이 되었을 때. 학교 홈페이지 담임 맡은 김동그라미 우라는 교사의 이름. 다른 정보랑 결합되면 이거 충분히 알 수도 있지. 살아있는 사람 맞지? 그지? 선생님,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알 수가 없잖아. 이렇게 억지는 부리지 마. 자, 설립한 기관의 장애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개인정보죠. 그렇죠? 그 기관이 아니라 기관에서 최고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야, 개인이야. 의사자를 추모하기는 행사에서 추도사를 읽는 유족의 얼굴, 개인 식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원격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얼굴, 개인 식별 가능하지. 생전에 모은, 이미 끝났어. 생전에 모은 재산을 기부한 이부자를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 이름을 썼어. 죽은 사람이야. 그리고 심지어 뭐야? 재단이야, 단체야. 죽은 사람인데다가 단체야. 살아있는 개인이 아니야. 5번이 정답으로 가고, 그지? 5번을 정답으로 해야지. 알겠죠? 34번으로 갑시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좀 오답률이 높더라고요. 그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러분이 한 번쯤 봤던 그런 것일 텐데요. 이것도 오답률이 7위. 그죠? 아마 이 지문이 여러분에게 과연 쉽지는 않았나 봐요. 그죠? 전체적으로 시험이 좀 쉬웠다 하더라도 가장 좀 난도가 높은, 그래서 선생님이 좀 꼼꼼하게 많이 설명했으니까 자세히 보고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더 자세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저증은 가에서 영가 이거야. 이거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자다. 받는. 그리고 회원은 개인정보 주체다. 맞죠? 맞는 내용. 4-2는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거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너희들 이용에 제한이 돼. 이런 불이익이 있어. 알려준 거야. 맞지? 가에서 회원이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요. 동의. 누르는 거, 안 누르는 거 내 맘이야. 내 자기결정이야. 그치? 보호하기 위한 수단. 나의 일은 건강정보. 민감정보네. 그치? 건강정보가 고유식별정보. 에이! 아까 나눠놨잖아. 얘들아. 나눠놓으면은 그거 헷갈리게 한다니까. 알겠어. 자, 고유식별정보랑 민감정보에서 그거 여러분한테 헷갈리게 해놓고 낸 거예요. 아마 이 문제는 여러분이 틀렸을 때 많은 교훈을 주지 못할 것 같아. 그냥 아이씨 맞다, 내가 이걸 못 봤어. 아마 이렇게 한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이 문제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문제 틀린 학생은 지문을 분석할 때 뭔가 나뉘는 게 나오면 분명히 그것을 구분하는, 출제자는 그 짧은 지문 안에서 5문제를 맞는 게 여러분이 쉬워 보이겠지만 쉽지 않아요. 불필요한 정보를 웬만하면 안 넣어요. 그러면 나란히 놓인 2개,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야, 이걸 주었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구분하는 문제를 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문 독해를 하라는 이야기야. 그게 중요해. 알겠지? 정답 4번이고요. 자, 나에서 정보 주체의 사생활이 현저히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동의를 또 받습니다. 여기서도 받고, 아까 뭐라 그랬어? 민감정보랑 개인식별정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정보가 나와 있었어, 본문에. 그래서 이것도 적절한 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 34번까지 했습니다. 35번은 잠깐 쉬지 말고 바로 만나는 거는 어떨까요? 제가 4부에서 현대시랑 또 비문학 독서 하나와 고전소설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항상 오늘보다 밝게 빛날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파이팅!